살다 보면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 되곤 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만나게 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운명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죠. 사는 건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때까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이런 제 믿음을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는 인연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변호사로서 바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지치더라도 제가 가진 신념에 어긋나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오전엔 의뢰인을 만나고 오후엔 사무실로 복귀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죠. 평소 같았으면 업무 시간엔 절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스치더군요. 받자마자 들려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그 예감이 맞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이야. 올 수 있겠니?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평정심을 잃을 정도라면 상황이 보통이 아니란 뜻이겠죠. 병원 이름을 받아 적은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사고를 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회사 앞에 빈 택시가 한 대 서 있더군요. 뒷좌석 문을 열고 타자마자 급히 병원 이름과 위치를 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뒷좌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병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하는 기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그 택시기사, 그 사람의 얼굴이 마치 제 얼굴을 거울로 보는 듯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그 택시 안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번화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정하고 성실한 분들이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평판이 좋았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딱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다면 바로 제 건강이었죠.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두 분은 그런 아들을 위해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주셨어요. 약은 물론이고 이름도 모르는 재료로 만든 반찬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솔직히 입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게 다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았기에 억지로라도 먹었죠. 그래도 어릴 땐 늘 기침을 달고 살았고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몇 번이나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 것만 빼면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 덕분인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건강도 제법 좋아졌습니다. 아프지 않고 학교 다니는 게 제겐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 가기보다는 약국에 먼저 들렀습니다. 약봉지 정리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숙제도 하고 종종 어머니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는 게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약국 손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약사님, 이 애는 누구예요? 제 아들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아유, 애가 참 똘망하게 생겼네. 근데 약사님이랑은 안 닮은 것 같네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아닙니다.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웃으면 저랑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웃으며 넘기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너는 누구 닮은 거니? 엄마도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나름대로 비교도 해봤지만 사람들 말대로 닮은 구석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게 마음에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은 정말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혹시 주운 거 아니냐며 물어봤던 적도 있었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퇴근하시자마자 어머니가 제 말을 전하신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말없이 제 곁에 앉아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은 그냥 흘려들어라. 태수 네가 아버지 아들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겠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거다. 그날 아버지의 그 말씀에 불안했던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을 듣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주운 거 아니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울을 볼 때마다 부모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 얼굴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것만 빼면 저는 바르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선생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교무실 한켠 책상에 앉은 선생님은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들고 말하셨습니다. 태수야, 너 장학금 신청 서류 작성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거든. 근데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요즘 일이 많아서 깜빡했지 뭐니. 내일까지가 접수 마감인데 지금 가서 떼올 수 있겠니? 지금 얼른 동사무소 가면 서류 뗄 수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부탁해서. 서둘러 교복 재킷만 걸친 채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요청서에 이름을 적고 신분증을 내밀고 잠시 기다리자 직원이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하얀 종이에 인쇄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익숙한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 옆에 적힌 한 단어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양자. 그 짧은 단어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의문이 단번에 해소가 됐죠. 부모님과 닮은 구석이 없었던 이유, 다른 사람들이 매번 아들이 맞냐고 물어본 이유는 제가 입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해주셨을까? 왜 숨기셨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2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수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그 전에 간식 좀 먹고 있어. 오늘 단골 손님이 시장에서 꽈배기를 한가득 사다 주셨거든. 그래서 네 것도 남겨놨어. 너 꽈배기 좋아하잖아. 익숙한 목소리, 다정한 말투, 정겨운 냄새. 그 모든 게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반응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태수야,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돼?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라고요. 별일 없다고 했잖아요. 저녁도 안 먹을 거니까 차리지 마세요. 말을 끝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복잡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진짜 부모님은 누구였을까?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 나를 왜 버렸지? 마음속에 쌓였던 의문들이 마치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는데 거실 쪽에서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신 것 같았죠. 나왔어요. 여보, 태수는 아직 안 왔어? 어머니는 제가 들을까봐 작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방에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버지가 퇴근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태수야, 김태수! 아유, 그러지 마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면서도 미안하던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입양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같이 집을 나와 학교로 가고 수업이 끝나면 곧장 다시 방 안으로 숨어들었죠.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거스른 적도 없었고 성적을 잘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의 뿌리를 흔드는 진실을 마주하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두 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만 들었죠. 내가 진짜 이분들의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받았던 이 모든 사랑은 뭐였을까? 그렇게 부모님을 피하기만 하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 집안이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보통 약국문을 닫는 시간보다 한참 이른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이리 좀 앉아봐라.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을 벗고 신발만 벗은 채 말했습니다. 피곤해요. 그냥 방에 들어갈게요. 그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무조건 방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얘기하자. 너 요즘 너무 말이 없다.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냐?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고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니?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아버지는 한숨을 한 번 쉬시더니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오늘 약국도 일찍 닫고 왔다. 너랑 얘기 좀 하려고 말이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든 말해주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네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도와줄 수도 없잖니.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하는 걸 알아버렸다고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든 태수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게 어떤 얘기든지 말이다. 엄마와 내가 태수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으니까. 그 말에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꼭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시더니 등을 몇 번 두드려 주셨어요. 태수야, 오늘은 엄마랑 다 같이 저녁 먹자. 요 며칠 너희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네가 얼굴 한 번 안 비추니까 밤마다 혼자 운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밥만은 같이 먹자. 그렇게 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입술을 깨물며 겨우 감정을 참았습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험 기간이 겹쳐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던 어느 날, 목이 말라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려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 꺼진 부엌 한편에서 두 분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태수 아버지, 우리 태수가 요즘 왜 저럴까요? 한 번도 저런 적 없었잖아요.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너무 걱정돼요. 그러게, 원래 조용한 아이라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생각이 많은 거겠지. 언젠가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겠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자기 자신도 꺼내기 두려운 이야기인 듯 떨렸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태수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니겠죠? 우리 태수가 입양됐다는 걸. 그 순간 제 심장에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태수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태수를 우리 아이로 키워왔잖아.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래.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맞아요. 맞죠. 태수는 우리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미안해요. 됐어. 이제 그만 걱정하고 들어가자. 내일이면 태수가 조금은 나아져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하나뿐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다음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허약하기도 했고 한 번 아프면 며칠씩 앓는 체질이었는데 그날은 특히 더 심했어요. 학교 양호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 실려갔고 저는 수액을 맞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어머니의 눈물 맺힌 얼굴이었습니다. 태수야, 정신 좀 들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끝없이 쓰다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척한 얼굴의 아버지가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도 희미하게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태수야. 이렇게 아픈데도 꼭 참고 있었던 거냐?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말도 하기 어려웠지만 두 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눈물이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제 이마에 찜질 수건을 새로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태수 착한 아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쓰러지기까지 했을까.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아. 그 말에 마음의 독이 터져버렸고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알고 있었어요. 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봤어요. 입양됐다는 거요. 거기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입양자라고. 그 순간 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리셨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저를 보며 이제야 다 알겠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동안 우리 얼굴 보기도 힘들어했던 거니? 저는 고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본 날부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까지 두 분께 받아온 사랑이 갑자기 다 낯설게 느껴졌고 이 집이 제 집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저한테 두 분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말은 결국 흐느낌에 묻혔고 어머니는 눈물이 맺힌 채로 제 손을 더 세게 감싸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그 서류 한 장보다 네가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 함께 웃고 울던 기억들이 진짜야. 넌 우리한테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들. 아버지도 제 옆으로 다가오셔서 눈을 맞춰주셨습니다. 태수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린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널 선택한 게 아니야. 너와 우리가 서로 운명처럼 만난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걸려있던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의 아들이 맞구나.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 어떻게 입양됐는지는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이야기였기에 아버지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결심하셨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말해줄 때가 됐지. 사실 엄마랑 나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더라. 그땐 누군가가 입양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고민 끝에 결정했지.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왔어.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 속엔 후회나 망설임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날 엄마는 펑펑 울었어.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됐다고. 너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었어. 태수야, 우리는 널 단 하루도 입양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야.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엔 그냥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이름도 김태수라는 이름을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키워주신 그 시간 속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가짜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아버지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입양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두 분은 제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혼자 삐뚤어졌던 제 마음이요. 아니다, 태수야. 충분히 놀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다. 나랑 너희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의 부모야. 앞으로도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 네, 아버지. 엄마, 그동안 속썩여서 죄송해요. 많이 속상하셨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한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식탁에서 웃음이 더 자주 오갔고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모님께 다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버려졌을까?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그와 동시에 생긴 또 다른 질문이었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왜 나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알 수는 없었죠. 기관을 통해 입양된 거였고 아직 10대였던 제가 당시의 기록을 찾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 답은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찾아보자고요. 당장은 눈앞의 대학 입시가 더 급했고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존재에 대한 질문은 마음속 깊이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응원 속에 오래 꿈꿔온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땐 약사였던 아버지를 닮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너는 말도 잘하고 생각도 깊으니까 법조인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버지의 소원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줄곧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결국 법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단번에 붙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의 실패는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2분께 받은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태수야, 사법시험이 아무리 힘들다지만 네 몸까지 망가질 정도로 하지는 마라. 무리는 큰 무리야. 우리도 그걸 원치는 않는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아버지. 2분이 평생 일하며 사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국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연수원 과정을 마친 뒤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울던 어머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좋은 분들의 아들이라는 게 다행이라 느꼈고 2분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변호사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던 와중에 좋은 사람도 만나 결혼했고 예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40대에 접어들었고 사무실 운영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깐 서류를 보며 쉬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언제보다도 떨리고 급박했습니다. 태수야,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응급실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셨던 분이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큰 나무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곧장 책상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꼭 쥔 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떨리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건 위험할 것 같아 건물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마침 택시 한 대가 대기 중이었어요. 숨이 가쁘게 달려가 문을 열고 탔습니다. 이 병원 응급실이요. 급해요. 지금 바로 출발해주세요. 그런데 출발하려던 택시기사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병원 이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린 기사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거울을 보는 듯 저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지만 지금은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저는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두 가지 이유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겼다는 충격.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병원 앞에 도착했고 저는 기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급히 가야 해서 혹시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락처라도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잘 뵙고 오세요. 그 짧은 대답이 묘하게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그도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는 뜻 같았으니까요. 저는 병원 안으로 거의 뛰듯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수액을 맞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약국에서 일하던 중에 어지럽다고 하더니 숨을 잘 못 쉬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시려다가 그 자리에서 토하면서 쓰러지셨다. 그대로 119 불렀지.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의사가 말하길 경미한 뇌출혈이라더라.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고비는 넘겼다더구나.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왕 병원에 오신 김에 수액도 다 맞으시고 정밀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아이고, 태수 너도 많이 놀랐겠다. 근데 태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말이 아니구나. 너도 혹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지? 그제야 저는 병원 유리에 비치는 제 얼굴을 힐끗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얼굴과 똑같은 남자를 만난 그 충격 때문이었죠. 그가 아직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일하다가 바로 달려온 거라 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상태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별일 없을 거야.
아버지 깨어나시면 태수 너 왔다 갔다고 말씀드리마. 수납은 제가 다 했고요. 검사나 약 처방도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시 들릴게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병원 문을 나서니 택시기사는 병원 앞 인도에 나와 두 손을 모은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기사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던데 거기로 가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앉자마자 종업원이 가져다준 따뜻한 물 한 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입양되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 기사님과 제가 너무 닮았잖아요. 거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 수는 없겠죠? 기사는 한동안 제 눈을 피하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작게 숨을 내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대수 맞지? 그 순간 제 심장은 한 박자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네, 맞아요. 김태수. 말 놓는 거 이해해줬으면 한다. 나는 김태호고 우리는 쌍둥이 형제다. 쌍둥이 형제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왔던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을 형이라 말하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이죠. 태수야, 내가 네 친형이다. 네 친형 김태호. 그리고 너는 내 동생 김태수. 너를 이제야 만났어. 말을 마친 형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이 그 한마디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태호 형으로부터 제가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그리고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고아원에 맡겨진 건 5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형은 아직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세상의 벽 앞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희미하지만 형은 아주 또렷하게 한 장면은 떠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좁고 습기 찬 골목,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떨어지기 싫다고 울던 어린 태호에게 저희의 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너 엄마랑 계속 살다가는 굶어 죽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널 돌볼 수가 없어. 엄마가 형편 나아지면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줄 수 있지? 그 말과 함께 형은 고아원 앞에 놓여졌고 그 순간이 형의 삶에서 모든 것이 바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그땐 왜 버려졌는지 몰랐어. 어린 마음에 그냥 엄마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남았지.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오죽하면 자식을 보내야 했을까 싶어서.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시 만나면 내가 먼저 꼭 말하고 싶었어. 괜찮다고.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었다고 말이야. 20살이 지나고 사회에 막 발을 들인 형은 고아원에 남겨진 기록을 뒤져가며 긴 시간 동안 생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어머니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달동네, 허름한 벽에 기대어 선 작은 집. 그곳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형은 그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작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 열리며 작은 체구의 노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굽은 등, 잔뜩 말라버린 팔과 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형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어머니라는 걸요. 어머니, 접니다. 태호예요. 어머니 아들 김태호.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이내 다 커버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겠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떨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호? 아유, 정말 우리 태호니? 네, 맞아요, 어머니. 저예요. 많이 늦었죠?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태호야. 엄마가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형은 그런 어머니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어깨가 작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형은 오히려 진작 찾아오지 못한 자신이 더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어머니가 사는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사람 사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도 낡고 가난했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덮여 있었고 바닥엔 찢어진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으며 그 옆엔 약봉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장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말했습니다. 고생만 해서 그런가. 몸이 여기저기 다 고장이 났지 뭐. 너 그렇게 보내고도 잘 살아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밥이라도 함께 해주고 싶은데. 그때 본 어머니는 제대로 건강한 곳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괜찮다고 웃어 보여도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고 애잔한지 차마 눈을 마주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불씨가 꺼져가는 사람 같았죠. 재정적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형 역시도 돈벌이가 별로 없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20대였기에 여유가 없는 상태였죠. 대신 그날 이후 형은 거의 매일 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형은 다시 만난 어머니의 밥상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오는 길에 장 좀 봤어요. 금방 차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꾸 손서리를 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태호 너한테 밥을 해줘야 하는데 아유, 몸이 이래서 미안해서 어쩌면 좋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형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죠. 약을 먹어도 낫는 기미가 없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형을 자신의 앞에 조용히 앉히더니 오래 준비해둔 말을 꺼내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사실은 너한테 형제가 하나 더 있단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형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쌍둥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너한텐 태수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어. 너희는 일란성 쌍둥이란다. 그 아이는 아주 어릴 적에 입양을 보냈지. 그날 형은 자신에게도 가족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꼭 감은 채 과거를 되짚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어린 시절부터 고아였고 힘든 삶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삶은 늘 막막했지만 아이가 생기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아보자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 막달 무렵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렇게 세상 떠나고 엄마 혼자 너희를 낳았단다. 한겨울이었어. 정말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지. 작은 시골 병원에서 말이야. 형이었던 너는 건강했지만 태수는 상태가 안 좋았어. 쌍둥이 중 동생은 호흡이 불안정하고 체온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즉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특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낳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탈진한 상태였거든요. 태호야,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웠다. 애는 아픈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살리려면 입양기관에 위탁해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때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 어머니는 결국 입양기관의 위탁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 둘째는 서울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 김태수였던 겁니다. 형은 숨이 막힐 듯한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뒤로는 너 하나라도 지키고 싶었어. 정말 있는 힘을 다했어.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 결국 너마저도 5살 무렵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아픈 것도 다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이야. 아니, 어머니. 그 상황에서는 세상 그 누구라도 어떤 엄마라도 그 이상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리고 태수야, 못난 엄마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유언이라고 생각해줘. 저기, 그 서랍 좀 열어보겠니? 형은 어머니가 가리킨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와 함께 누렇게 바른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병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왼쪽이 너고 오른쪽이 태수야. 내가 너희한테 남겨준 게 이름밖에 없더라. 김태호, 김태수. 그래도 혹시라도 태수를 찾게 된다면 이 사진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속 간직했단다. 그 사진은 흐릿했지만 형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린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일란성이라 잘 자랐다면 지금 네 얼굴이 태수 얼굴이기도 할 거야. 태호야, 만약 네가 할 수 있다면 태수를 꼭 찾아서 형제로 다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조촐하게 어머니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유언이기도 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피부치인 동생이 보고 싶어서 김태수라는 이름만 붙잡고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고 입양기관에서도 오래된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전부는 그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나와 공사장, 청소, 식당, 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젊은 날을 생존 그 자체에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남아있었습니다. 어딘가 있을지 모를 태수, 자신과 똑같이 생겼을지도 모를 그 아이를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바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땐 더 찾아보고 싶어도 방법이 없더라. 정말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 매일이 전쟁이었고 여유가 없었어.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단 한 번도 너를 잊고 산 적은 없었어. 언젠가는 꼭 내 동생을 다시 찾고 싶었어. 늘 마음 한켠에 너를 품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찾고 싶은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진짜 가족, 형,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였을 쌍둥이를 만나고 나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말도 놓게 됐습니다. 태호 형,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형제가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입양됐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부모님께서 잘해주셔도 마음속에 뭔가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지. 늘 궁금했거든. 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어디에선가 나와 닮은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처음부터 돈 많이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 일하면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 수없이 많은 얼굴을 마주하고 길거리에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람들을 유심히 봤지. 혹시나 어쩌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매일 기대하면서도 그게 허망한 희망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포기 못했어. 시간이 지나도 방법이 없어도 어떻게든 동생을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다니. 이건 기적이야. 말 그대로 기적.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형을 바라봤습니다. 나와 똑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영화 속 한 장면 같고 꿈속 같아서요. 하지만 형의 눈빛, 목소리, 따뜻한 손길에서 이건 분명한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태호 형, 정말 말대로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형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 품 안에서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태호 형, 우리 이제 정말 형제처럼 지내자. 잃어버린 시간 다 만회하자. 어릴 적 못했던 이야기, 같이 못한 순간들, 앞으로의 시간에 다 담아가면서 살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던 시간을 넘어 다시 하나의 형제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도
계산된 인연도 아닌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께도 쌍둥이 형의 존재를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실지도 당황하실지도 그리고 만에 하나 반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두 분은 오히려 먼저 형을 보고 싶다면서 집으로 초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 형과 함께 부모님의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사람들처럼 놀라운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로 형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정말 태수랑 꼭 닮았구나. 그래, 잘 왔다.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우리 아들이 하나 더 생긴 셈이네. 그 말에 형은 순간 말을 잃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그런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함께 모인 듯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부모님은 형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의 삶까지 따뜻하게 들어주셨고 형은 어색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조심스레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형과 단둘이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태호 형, 부모님이 형을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든든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 몰랐어.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걱정도 많이 했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마음이 편안하더라. 든든하고. 태수 너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시 만나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형제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명절이면 함께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서로가 꾸린 가족도 만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족과 형제의 순간들을 함께 채워가고 있습니다. 형은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고 일부러 가끔 형의 차를 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형은 말합니다. 이제는 태수 너 찾는다고 눈 돌릴 일 없다. 내 동생이 옆에 있으니까 말이야. 그 말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생에서 뒤늦게 등장한 가족이지만 그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같은 피를 나눠 가진 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쌍둥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 한구석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